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전기차 밀어내기 수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요. 이를 막겠다고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고, 그런데 걱정할 것이 중국 전기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중국의 값싼 내연기관차가 쏟아져 들어오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진영의 자동차 기업이 철수한 러시아에서도 중국 자동차가 시장의 60%를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전기차 못지않은 중국 내연기관차의 공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러시아에서 중국의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많군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한때는 세계 10대 자동차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네. 지금이야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2012년만 하더라도 신차 판매량이 290만 대 정도였으니까 네. 굉장히 큰 시장이었죠. 지금은 줄어서 한 100만 대쯤 돼서 지금 한 17위권 정도이긴 합니다만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이라서 전기차 판매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전기차. 대부분이 내연기관차인데 네. 어쨌든 지금도 큰 시장 중에 하나면 뭐 틀림이 없는데, 원래는 2021년만 하더라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서방 자동차 기업들이 주름을 잡고 있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신차 판매 시장의 24% 점유한 1위였고요. 그 뒤를 폭스바겐, 르노, 토요타 등등이 이었는데, 대략 신차 판매의 70%가 서방 진영의 자동차 브랜드가 판 신차였던 거예요. 라다라고 하는 러시아 현지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22% 정도로 현대기아차 다음 2위이긴 했습니다만, 네. 라다 같은 경우에는 아브토바즈라고 하는 러시아 국민차 기업, 그다음에 르노, 프랑스의 자동차 기업이죠. 네. 여기가 합작해서 만든 자동차 브랜드예요. 그래서 르노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러시아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90%는 서방의 손길이 묻어 있었다. 그러네요. 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불과 3년이 지난 게 지난 2024년인 건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체리차, 창청차, 지리차, 창안차 같은 중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가 신차 판매 시장의 61%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3년 사이에? 그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장악했던 서방 진영의 완성차 기업들은 다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제재 때문에 네, 어쩔 수 네. 없었던 건데,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요. 서방이 빠져나간 자동차 시장을 러시아 토종 기업으로 채워야겠다. 네. 그래서 2022년의 목표가 토종 브랜드 40%, 그다음에 2035년까지 가면 토종 브랜드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80%를 먹겠다. 이런 걸 목표로 세웠었는데, 네.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속된 말로 공장을 거저 먹는 거였죠. 철수한 그 공장을. 맞습니다. 르노가 들고 인수하겠다. 있던 그 라다라고 하는 자동차 브랜드의 지분을 다 건네받았고, 네. 그다음에 르노 공장은 1루블에 삽니다. 단돈 1루블이었어요. 거저 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닛산 공장 같은 경우에도 1유로였고, 현대기아차 공장도 1루블보단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1만 루블.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싸죠. 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옵션이라고 하는 게 걸려있긴 합니다. 근데 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도 하고, 알 수 없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에 팔았으니까 그로부터 2년 뒤인 2025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이죠. 12월까지는 올해 12월까지는 바이백 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지나가게 되면 그냥 영영 넘겨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장을 확보한 뒤에 한 조치가 중국의 완성차 기업을 불러오는 거였어요. 중국이 공장이 있다라고 해서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엔진이라든지 자동 변속기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국민차 기업이라고 하는 아부토바즈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완성차 기업을 부른 거예요. 공장은 넘쳐나니까 부품 산업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그러면 같이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 나중에 그게 온전히 토종 기업들한테 노하우가 전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계획, 목표는 있었으나 맞습니다. 그대로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어떤 일이 또 왜 실패를 한 거죠? 원래 러시아가 바랐던 건 중국 완성차 기업이 부품 산업을 달고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도 확보가 되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배우는 산업을 거죠. 그렇죠, 내재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이 맞습니다. 또 만만치 않거든요. 중국에서 네. 만든 자동차를 러시아 공장에서 조립만 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장만 내줬지 이득을 본 게 거의 없었던 겁니다. 기술을 안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얘기도 해요. 굉장히 조금
마일드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중국 친구들이 러시아에서 눈에 띄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협력 우리가 굉장히 환영한다. 근데 협력을 조금 확대하자. 아주 절제된 언어로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수출해서 조립만 하지 말고 러시아에 투자해서 현재 생산을 조금 늘려라 라고 했던 거고 실제로 아부토바즈 CEO 같은 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자동차를 수출만 하면서 러시아 자동차 그다음에 부품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아부토바즈 같은 러시아 토종 자동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대비해서 2023년에 매출이 반토막이에요. 반면에 체리차나 많이 받았네요. 맞습니다. 네. 체리차나 체리차 같은 중국 자동차 기업은 매출이 800%가 늘었으니까 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이제 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나는 경제적인 이득을 하나도 맞습니다. 하지 못하고 중국만 돈을 버는 거죠. 네,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칼을 빼들었는데 러시아 재활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네. 일종의 그림자 관세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도 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한 국가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관세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재활용 부담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자동차에 부과를 하지만 현지 생산 기준을 맞추면 환급해 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지 생산을 하지 않는 수입차의 가격만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올렸냐면 원래 엔진 실린더 부피로 따지면 1에서 2리터 정도로 보통 우리가 준중형 네. 자동차라고 부르는데 네. 이 준중형 자동차에 1929달러 그다음에 2에서 3리터 정도 되는 중형 자동차에는 2,806달러 그다음에 3에서 3.5리터 되는 고급 대형차에는 3,040달러 정도의 부가금을 매겼었어요. 원래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것도 비싸다라고 네, 볼 네. 수 있겠지만 그랬던 거를 이제 3,000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까지 한 번 올렸고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6,000달러에서 1만 9,000달러까지 올립니다. 거의 2만 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올해부터는 7,000달러에서 2만 3,000달러까지 또 한 번 올렸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 2.5리터짜리 중형 SUV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원래 2,806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냈으면 됐는데 네. 올해부터는 2만 270달러 그러니까 네. 3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비싸졌는데. 맞습니다. 원래 4천만 원짜리 차였다라고 하면 부담금 때문에 차 가격이 한 6천만 원까지 오르는 그런 셈인 건데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는 매년 10에서 20% 꾸준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왜 현지에서 생산 안 하고 수출만 하는 건가요? 이게 오늘 할 얘기 핵심 같은 건데 네. 중국도 나름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중국 대부분 제조업이 과잉 생산 체제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무려 연산 5천만 대 정도가 돼요. 이 중에 내연기관차가 4천만 대쯤 되고 네. 전기차가 1,000만 대쯤 되는데 한 해 전 세계에서 팔리는 신차가 9천만 대거든요. 그러면 이 9천만 대 중에 55%는 중국에 있는 공장만 다 돌려도 네, 커버가 네, 된다는 네.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한 해 팔리는 신차가 2,500만 대밖에 안 돼요. 다 수출하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를 다 감당하고 나서도 2,500만 대가 남는 거고 네. 특히 중국에서 팔리는 신차의 절반이 전기차거든요. 그러면 내연기관차는 한 2천만, 2,500만 대 가까이가 공급이 과잉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국내 공장이 이렇게 남아 도는데 그러니까요. 러시아까지 가서 현재 생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청차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일부 현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서 러시아에 수출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2022년에 중국의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이 한 16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는 117억 달러로 7배가 늘었고 2024년에는 11월 누적 기준으로 한 138억 달러까지 덩치를 키웁니다. 더구나 중국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는 게 어쨌든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놓고 러시아에 들어가서 현지 생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제 전쟁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수출만 늘어난 건 아니에요. 2023년 중국이 한 44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수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2023년은 서방 선진국, 원래 자동차는 서방 선진국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자동차 수출 1위 자리를 처음으로 중국에게 내준 해입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이 꽤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전기차 때문이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체 440만 대 수출 중에서 전기차는 170만 대 정도였고 나머지 270만 대가 60% 정도가 내연기관차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출의 중심은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였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내연기관차 수출 270만 대 중에서 러시아에 판 게
73만 대예요. 많기는 하죠. 네, 근데 그러네요. 라틴 아메리카에 수출한 내연기관차는 60만 대, 그다음에 중동에 판 것도 47만 대 정도가 되니까 골고루 많이 팔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까지 가세하면서 수출 물량이 한 570만 대 정도까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2위인 일본도 엄청 멀찌감치 따돌리게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서방 선진국 진영에는 값싼 전기차. 근데 왜냐면 내연기관차는 품질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연기관차 브랜드가 없는 저개발 국가에는 값싼 내연기관차로 시장을 공략하는데 이걸 일종의 양동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양쪽을 다 맞습니다. 전기차, 내연기관차 다 많이 수출을 하는 건데 그렇죠. 중국 내연기관차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되는 거 뭐 보니까. 많이 좋아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의 전략은 덤핑입니다. 값싸게 파는 거. 뭐 중국이 항상 그렇죠. 자동차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일본으로 앞질렀습니다만은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위는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판 물량은 많은데 벌어들인 돈이 훨씬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건을 싸게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뭐 동남아 등에서 중국 내연기관차 가격을 보면 현대기아차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동남아 자동차 비교 업체인 PC오토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팔리는 현대차 SUV인 투싼의 가격은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팔리는 현대차 투싼의 네. 가격이 19만 한 6천 링깃 정도 됩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6,400만 원 정도예요. 비싸네요. 비쌉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관세도 매기지만 네네. 소비세라고 하는 걸 매겨서 수입차는 굉장히 많이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경쟁 차종인 중국의 체리차 중에 티고 7 프로라고 하는 그 차가 있는데 네. 여기는 가격이 12만 4천 링깃 정도 됩니다.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가격 차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 2,400만 원 정도가 나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말레이시아 계신 분이 있는데 현대차가 너무 비싸서 중국차를 탔는데 중국차가 너무 좋아졌더라. 라고 하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아직 내연기관차 품질에서는 현대기아차나 뭐 다른 서방 선진국 자동차 브랜드를 따라잡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가격이 이 정도로 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남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중동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가격 메리트도 이게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현대기아차가 중국차보다 훨씬 차를 잘 만들고 시장도 그렇죠. 많이 장악하고 있다. 네, 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미 글로벌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한참 앞질렀어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승용차의 신차 판매량을 국가별로 보게 되면 네. 일본이 29.1%로 1위입니다. 뭐 당연한 결과이긴 할 텐데 유럽이 24.9%로 2위. 그다음에 3위가 미국도 한국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18% 정도. 그 다음이 미국이 15.2%로 4위이고요. 우리나라는 8.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 국가별 단위로 시장 점유율을 따져봤을 때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의 2배쯤 시장을 먹고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이 워낙에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최근에 저개발 국가들 동남아, 그다음에 남미, 그다음에 중동 이런 곳에 내연기관차를 수출하는 걸 보면 이제는 중국 자동차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겠는데요. 중국차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우리 자동차 네. 산업이 어쨌든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산업 중에 하나인 건데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미국 시장 말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인도, 뭐 남미, 동남아 이런 식으로 진출을 했습니다만 네. 중국의 내연기관차가 품질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싸게 판다라고 하면 현대기아차가 이 시장을 조금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진퇴양난의 길에 놓여 있는 거죠. 네.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내연기관차, 전기차 가리지 않고 세계 시장을 네. 평정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중국차 이야기 해봤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렉 앤더 도미노스의 벨버턴 블루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